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기준으로 국제금융센터라는 곳에서 해외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리스크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제가 좀 구독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좀 TQQQ를 뭐 장기 투자해라 좀 이렇게 권하는 유튜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중에 몇 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인데, 네, 5년 기준으로 347.67% 그리고 QQQ는 156.06%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2019년 12월에 처음 이걸 샀는데 22년부터 23년 초에는 TQQQ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메커니즘이 오늘 1%가 나스닥 100 지수가 1% 올랐으면 이게 3%가 오르는 거고요. 1%가 떠지면 마이너스 3%가 되는 거거든요. 잘 나갈 때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 무한매수법이라고 해서 막 이거 사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걸 사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에 따라서 민감도가 어떻게 바뀌고 좀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요. 국제금융센터는 이제 IMF 이후에 수출 무역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이제 국제 금융에 대한 좀 트렌드 같은 거나 현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고서 내용이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레버리지 ETF 포트폴리오는 다수 수합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이 비용 분석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볼 때 레버리지 ETF의 실질 성격은 단기 차입에 기반한 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TQQQ가 돈을 수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이랑 수합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오를 때마다 돈을 받고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돈을 내는 그런 수합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런 계약을 공짜로 맺어주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런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증권사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그게 수합의 명목 금액의 한 12% 정도 현재 금리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건스탠리랑 100만 원짜리 수합 계약을 맺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100인데 이게 120으로 가면 내가 20만 원을 받는 계약이 되는 거고, 80만 원 떨어졌을 때 내가 20만 원을 주는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내가 1년 유지하는 비용이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금의 12%는 그냥 모건스탠리한테 주는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1년에 12만 원을 내고 돈을 빌려서 이 주식을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매년 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 수합 금리라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수합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수합 금리도 살짝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 봤을 때 매년 본인이 보유한 TQQQ ETF에서 12%씩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3배잖아요. 그러니까 TQQQ가 원래 QQQ의 3배만큼 올라가면 되면은 5년 동안 450%가 올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QQQ가 150% 정도 올랐으니까 450이 올라야 되는데 347%밖에 못 오른 게 이 갭만큼 모건 스탠리 같은 거에다가 돈을 계속 준 거예요. 5년 동안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로 갈수록 돈이 다 녹아버립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뭐 횡보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 아니면 급락하거나 갑자기. 그러니까 전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폭락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보는 장기란 건 한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 폭락도 굉장히 단기적인 크래쉬 형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뭐 한 2달, 3달에 걸쳐서 급격하게 빠지는 거죠. 근데 그 급격하게 빠지는 동안 이 QQQ에 있는 자산들이 싹 다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녹아버린 다음에 이걸 다시 올라갈 때는 모건스탠리는 12%씩 돈을 때려주면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원금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본인의 연금인 본인들의 노후 자금인 401k에다가 이걸 안 담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도 포트폴리오에 이거 담겠죠. 근데 좀 단기 트레이딩 개념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걸 안 담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미국인들은 보통 다 QQQ, SPY 이런 거 많이 담죠. VO 뭐 이런 거 담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좀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보면은 지금 전체 나스닥 QQQ 인덱스에서 한국인 돈이 차지한 게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TQQQ가 12.5%예요. 지금 TQQQ가 시총이 40조거든요. 이 중에 5조 정도로 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장투를 한다는 거는 10년이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이 10년 동안 12% 이상 10년 올라야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뭐 직장인이시라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 다음에 그 통장에서 그냥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차라리 QQQ의 보유 수량을 늘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실 거면 그리고 또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도 저는 뭐 2배 이상 하는 건 진짜 권하지 않고요. 뭐 본인이 만약에 1억을 QQQ에 넣었다 그러면 한 3천만 원만 대출 받아서 한 1.3배 정도로 운영하시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TSLL 이거는 지금 40%가 다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ETF 이 전체 보유량의 40%가 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돈이 녹습니다. 이거를 특히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은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영역은 항상 5대 95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5%의 투자자만 돈을 벌어요. 단기 트레이더 중에서. 나머지 95%는 잃어버립니다, 돈을. 그리고 이런 TSLA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아까는 제가 3배짜리는 12%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 7%, 8% 정도 됩니다. 매년 나가는 이자가. 예, 그러니까는 7%, 8% 돈을 빌려서 테슬라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급등도 엄청 많지만 급락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는 해외 증권사를 상대로 고금리 차입을 일으켜 위험 자산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 없이 맹목적인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지양할 필요. 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자산공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인베스코, TQQQ를 그리고 이 수합 거래를 해준 모건 스탠리나 뭐 UBS 같은 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런 증권사에다 돈을 갖다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TQQQ 같은 경우에는 1%씩 매년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3%씩 떼이는 겁니다. 매년 본인의 계좌에서 누가 13%씩 계속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3배 레버리지에 태운 거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거고요. 보시면은 21년 거의 21년 고점 대비해서 그때 88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 8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QQQ 기준으로는 21년 고점에 400불이었고 지금 530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3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짜리는 이제 겨우 양전을 한 거예요. 이게 13%씩 매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나는 뭐 저점에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겠지만은 매주 주기적으로 계속 사셔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낮은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낮으면 이자급이 되게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품은 저금리가 됐을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10% 정도만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배수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근데 저금리가 되고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그냥 저금리를 받아서 그냥 한 배수짜리를 많이 사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 TQQQ라는 상품은 현재같이 금리가 높고 뭐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식이 급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고요. 장기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미국 증시는. 근데 여러분은 그 버스에 못 탄다니까요. 이게 한 번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식이 30%만 빠져도 거의 0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청산시켜버리고서 수압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 지불한 돈들 그 증권사에다가 돈을 줘야겠죠. 반대 포지션이니까. 나는 나의 수합 계약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내가 돈을 받지만 하락하면 내가 돈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주식이 만약에 여기서 한 3, 40% 극단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돈을 내가 증권사에 내고 또 12%씩 그 수수료는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다가. 그런 구조가 딱 됐을 때는 정말 이 ETF가 아예 그냥 뭐 종이 쪼가리가 되어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극단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개미들을 다 털어낸 다음에 한 시장 주식이라는 게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가장 만만한 게 이제 개인들이 레버리지 썼을 때가 가장 만만하게 보통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지수 그래서 뭐 나스닥 선물하는 분들 뭐 코인 선물 뭐 이런 레버리지 ETF 하는 분들 다 이제 털어먹고서 가는 거예요. 이제 피 많이 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금리 높을 때 한 2년 3년 동안 해서 12% 따박따박 돈 많이 털어먹었을 거예요. 이게 이 ETF가 아까 제가 거의 뭐 40조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40조에 12% 하면 6조거든요. 6조씩 지금 3년 먹은 거예요. 예. 거의 한 20조 따박따박 먹고 이제 지금 이 가진 것들 싹 다 한번 털어낸 다음에 자기들이 저점에 매수한다고 올리겠죠. 항상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초 자산이 아무리 변동이 있어도 내가 가진 포지션이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특히 현물이 제일 좋죠. 한 배수짜리 QQQ, 아니면 QQQM, SPY, SPYG 이런 거를 그냥 꾸준하게 사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가려고 했다가 교통사고 나요. 예. 국내 외화 유치 측면에서도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는 현 시점에서 외화 증권사를 한 대규모 100억 달러 고금리 6에서 7% 부의 차입 상태와 유사하므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관리가 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에 나설 경우에는 장기 투자는 지양하라. 그리고 투자자는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이나 우수한 마켓 타이밍 전략을 보유하라라고 나오죠. 이 말은 개인이 여기 장투하는 건 바보라는 거고요. 마켓 타이밍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금리와 증시가 폭락했을 때를 정확히 맞춰서 본인이 투자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개인 레벨에서는 불가능하죠. 개인은 그냥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인들이 지금 가진 거 다시 볼게요. 이제 봤죠. 원래 이게 거의 450이 돼야 되는데 지금 347밖에 안 된 거는 100% 이상. 이 100%의 수익률을 다 모건 스탠리 같은 증권사에다가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대신 위험은 다 여러분들 거죠. 이게 만약에 세배가 폭락했다면은 아무도 내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은 굉장히 크고 상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닫혀 있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장투용도 아니고요. 이게 좋은 타이밍이 있고 저금리일 때, 저금리이고 주가가 낮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ONL 이것도 뭐 한국인들 비중이 25%거든요. 비트코인도 2배짜리, BITU도 비트코인 2배짜리네. 그러니까 일반 현물 ETF들은 다 뭐 많아봐야 3%, 2% 수준입니다. 뭐 적은 거는 0.1%도 있고요. 근데 보통 다 한국인들이 이제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많으면은 뭐 적으면은 8%, 많으면 40%가 넘는 걸 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몰려 있는 거를 사시면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좀 기본 법칙이고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좀 주의하셔서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